인사청문회 오늘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관심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쏠렸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사과 발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또 언론들이 인사청문회 보고 후속 보도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환영 기자. 하루 이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죠. 이를테면 내일, 모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또 직접 인사청문회를 본 국민 민심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이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건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끝나고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퇴 또는 경질, 낙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는 강선우 지금 그 후보자의 발언 일단 사과 발언은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일단 잘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그 사과가 사과 발언으로 들리지 않고 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들려서 이미 이 넘쳐나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불안과 의혹,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노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청문회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영미법에서 보면 이제 히어링, 그죠? 그렇죠. 듣는 자리잖아요. 듣는 자리. 이게 듣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후보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공적 조직에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증인 등을 출석시켜서 그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청문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증인 신청 쭉 그 야권에서 야당이 좀 했는데 수십 명을 했는데 전부 다 불발되고 지금 달랑 2명이 채택이 됐고 그중에 한 명은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해외 출장이다. 그래서 한 명이 나와 있어요. 또 배경훈 과기부인가요? 예.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증인 0명입니다. 0명. 예. 빵명. 그다음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증인은 없고 참고인 1명이에요. 역대 이런 청문회가 없었습니다. 이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뉴노멀을 보여줬기 때문에 증인 빵명이라고 하는 거기서 다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분이 참모장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거고. 저는 글쎄요. 저는 이 강선우 후보자 이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대학에서 인간 발달학과 교수를 했던 시절에 강의 평가가 문화일보가 오늘 쓴 것 같은데요. 문화일보가 단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하죠. Rate my professor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 평가죠. horrible하다, 끔찍하다, disgusting하다, 역겹다, awful하다, 형편없다, 이런 식의 강의 1점짜리 강의 평가 5점 만점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 보좌진 취업을 방해하는 혐의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저는 강선우 후보 그다음에 플러스 한다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배 논문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받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이게 유감스럽게도 여성들인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자 투자 문제. 예, 전 코로나19 때 정말 거의 성녀처럼 저희가 받들었어요. 정은경 그때 질병청장
그 밤낮 네. 안 가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존경했고 따랐고 거리두기 뭐 밥 먹으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마스크 풀고 밥 먹지만은 식당에서 나오면서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아이러니를 다 감수하면서 했는데 그 와중에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저 주식 투자했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아, 이 세 분은 안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성 선배 얘기한 것처럼 좀 며칠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론이 과연 이것을 여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셋 다 하나라도 이거를 뭐 떨어뜨리고 갈 경우에는 낙마시키고 갈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것 때문에 여당은 또 이것을 통과를 강행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저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허민 기자 여성만 너무 아니, 또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를테면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오늘만 해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의원이죠. 근데 전재수 의원은 다른데 너무 시선이 쏠리는 바람에 좀 쉽게 넘어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한국교수협회를 포함해서 그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검증단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연구윤리 문제가 16개 논문에서 발견됐다 해서 저도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읽고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쭉 진행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부적 판단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 개별적으로 누가 이거 낙마 사유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옆으로 펼쳐놓고 이 정도는 좀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도 되겠다. 이거는 그 낙마시키지 않으면 이 부담이 대통령하고 정부 전체에 돌아오겠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아마 하는 그런 시점이 이번 주 말 정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들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언론의 검증에 야당의 공세에 답변할 기회까지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으면. 그리고 그 답변을 들어보고 국민이 납득한다면 갈 수 있겠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그 후보자를 장관으로 그대로 임명하는 그런 일은 어려울 것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 못할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일단 최선의 뭐 어떤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의 낙오도 없다는 한 명의 민주당의 낙오도 일단 없다. 이건 그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다음에 낙마시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 후보자도 뭐 전원 뭐 낙마 없이 간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강선우 후보자를 또 주목하는 시선은 역대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거의 인사청문회 불패다. 뭐 이런 이게 있었는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또 민주당은 또 어떻게 대응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이 이제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받았을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뭐 인사청문회에서 좀 건드려주긴 하지만 동료의식이라고 하는 게 발동하잖아요. 결국은 또 우리가 같이 또 의정 활동을 같이 하는 동료인데 초록은 동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료의식이 발동돼서 몇 마디 넌지시 이제 질타해주고는 이제 통과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조금 걸려도 단단히 걸려들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뭐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다 안고 가기 힘들 거다. 몇 명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2명 이상 그 낙마시키긴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명 정도 낙마는 가능하다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아까 강선우 후보자가 사과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뭐 좀 얘기가 됐구나.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단 좀 넘어가자. 그러고 나서 좀 잘 되어가는 쪽으로 보자라고 한 얘기가 좀 된 거 아닌가 싶고 다만 이진숙 후보자는 일단 이 동료식이 발동할 뭐 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1호로 낙마가 된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잖아요. 제자 논문 가르치기 의혹도 있지만은 교육 격차 해소를 그렇게 주장하던 분이 2딸 그죠? 미국의 거액을 내고 다니는 그 보딩 스쿨이라 그래요. 중고등학교 과정. 1년에 한 명당 7만 5천 달러 한 1억 원씩 들어가는 건데 그걸 2명 1년에 2억씩 한 4년에서는 8억 원이 들어간 건데 뭐 이런 데를 하면서 또 들여보내면서 또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진학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만들고 얘기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 뭐랄까 이 박탈감을 일반 국민들한테 주게 했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자가 1호 낙마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 말이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낼 때까지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과정을 다 같이 겪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고난의 시간들도 좀 겪고 그러면서 박사 논문은 누구 거 보고 뺏기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뭐 박사가 아니다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교육부 장관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보통 사람들의 교육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을 살아옴 속에서 한번 경험을 했고 뭐 논문 표절 의혹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좀 골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박사 출신들 늘 하다 보면 이 논문 표절 의혹이 매번 제기가 되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교육부총리 그러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저는 정치인이 하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꼭 교수 출신이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교육학 박사가 해야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영진 앵커 말씀대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제일 많이 낙마한 게 바로 교육부 장관이에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 했던 분을 다시 발탁했었고 이 그만큼 하여튼 제일 어려운 자리이면은 틀림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후보자가 낙마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또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를 끌어안게 될 겁니다. 예. 그 사실은 저희가 그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지금 얘기한 그런 예컨대 표절 없는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유수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1년에 한 건씩 또는 2건씩 한국 저널도 아니고 해외의 그 유력 등재지에 그 논문을 영문 논문을 그 올리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들도 못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거는 뭘까? 캠프 시절에 아니면 후보 시절에 자기에 도움이 됐던 사람들에게 보훈 인사를 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논문 그 표절 시스템이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봐서 그 표절 시스템에 집어넣어보면 제가 최종적으로 표절률이 1.5%가 나왔어요. 1.5. 대단하신데요. 1.5%는 뭐냐면요. 뒤에 참고 문헌을 배열하는 거가 다른 것과 유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참고 문헌 배열. 예. 그러니까 이건 표절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는 건데 3% 적어도 5%를 넘어가면 표절에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 50% 60%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가 뭐 자기가 또 해명했다고 내놓은 거가 사실은 자기가 다시 해보니까 24%더라. 굉장히 높은 거예요. 24% 표절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게 뭐 군데군데에 양 표절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오타까지 똑같이 갖다 붙여. 이런 분들이 그냥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 다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 인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더 맞는데요. 이건 보훈 인사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이재명 캠프에 있었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번에 정규재 주필 조갑재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직접 누군가로부터 추천 받았다는 뉘앙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거 아주 많이 써먹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자가 그걸 또 주도적으로 먼저 한 게 아니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먼저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했죠. 어쨌든 캠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전혀 다른 사람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당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추천했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대통령실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방어는 아니고요. 설명을 그쪽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앙 정치 무대에 그렇게 사실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다 발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덜컥 발탁했다가 검증이 좀 덜 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굉장히 그 뭐 청렴 결백하게 학자 생활을 하는 분들을 과연 장관을 과감하게 기용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뭐 제가 그 말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오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도 검증해서 표절이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결국은 정권이 바뀐 뒤긴 하지만은 논문 취소를 이끌어냈고 이분들 중에 사회자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2월에 정년 퇴임을 했다. 젊을 때는 누구 탓을 했는데 제 나이가 되면 다 자기 책임이 된다.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나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새 정부 응원의 박수 보내야 하는데 명백하게 저희가 하는 행동이 딴지 걸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부담이 된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라서 하는 것이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옳은 일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분명한 건 저희가 옳은 일 하는 거란 생각에서 출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진수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뭐 또 별 문제가 없다는 건축학계나 색채학회 또 이런 답변도 교육부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기정, 박성남, 천덕현님 답답합니다. 강선우 후보는 부적격입니다. 장관 후보자 되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요? 문자 8798-7940님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강 후보자나 이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너무 국민이 지지한다는데 심취해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스럽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쭉 보고 나서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워지겠다라는 사과를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촉구를 합니다. 그게 우리 쇄신의,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난주부터 국민의힘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윤희수 혁신위원장도 강하게 세게 이야기는 했는데 방법론에 가면은 또 얘기를 어제도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답변을 안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서원영 기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뭐 오늘 정면으로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근데 이게 묘한 게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하다가 사퇴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근데 이제 대신 임명받은 윤희숙 전 의원이죠. 이분도 지금 뭐 인적 쇄신 얘기하는 걸 같은데 사실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인적 쇄신은 지금 그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다. 권한이 네. 없다. 그런데 그럼 그럼 혁신을 뭘 갖고 하는 거냐 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친윤석열의 이제 당의 의원들 다수 세력하고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 혁신을 안 하겠던 거 아니냐.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좀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약간 돌아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무슨 혁신을 앞으로 뭐 한 6개월 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 이제 국민한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을 이왕 세웠으면 정원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가 조금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 윤희숙 위원장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해도 지금 화난 지지자들이나 국민이 용서해 줄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또 혁신위원장 발목을 잡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40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희숙 의원의 혁신안 뭐 이게 의욕은 좋은데 저는 접근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결국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문제가 굉장히 제일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적 쇄신은 이제 거기서 딸려오는 문제들이고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얘기했고 전부 다 반성한다고 사과한다고 역대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핵의 구성이라고 하는 또 형사소송법상 네. 지금 몰고 가는 것이 내란인데 이건 진행 중이에요. 법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면은 당내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90명 의원들을 전부 청산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을 적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예. 필요가 있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